저는 김정은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북한 노동당 최고 서기 동지의 전담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그분의 최극비 혈액 검사 결과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제가 목격하고 눈물로 깨달은 대한민국 의료의 위대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피 묻은 진실과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감동의 카타르시스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북한 권력의 심장을 꿰뚫을 증거를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제 목에는 지금도 세 개의 칼날이 겨눠져 있죠. 하나는 북한 정권의 것, 하나는 중국 공안의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배신한 그 누군가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2024년 12월 3일 밤 평양중앙당 특별병동에서 제 손에는 피 묻은 라텍스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바늘은 정확히 3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3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만이 치료받는 특급 병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27년간 노동당 핵심 인물들을 돌봐온 수석 간호사로서 저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곳이었거든요. 제 앞에는 숨을 거두어가는 박석희 동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그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검은색 태블릿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간호사 동지.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말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세상에. 그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딱딱한 군화 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3명, 아니 4명의 발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위부 특별수사대였어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박석희 동지의 손에서 태블릿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꼈어요. 아니,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죠. 하지만 제 손바닥에서는 불이 날 것 같았어요. 벽시계가 다시 틱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2분. 제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2분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1분 59초였습니다. 저는 번개같이 태블릿을 간호복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박석희 동지의 눈을 조심스럽게 감겨드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평안함을 만들어드려야 했거든요.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보이게요. 1분 30초. 저는 재빨리 침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혈압 측정기를 제자리에 두고 산소 호흡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침대볼을 반듯하게 펴드렸죠.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아 보여야 했습니다. 1분. 복도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문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얼굴 표정을 침착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40초. 그때 박석희 동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직 완전히 숨지지 않으신 거였죠. 그분의 입술이 아주 작게 벌어졌습니다. 그분을 조심하라. 그 말이 제 귀에 겨우 들렸어요. 그분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그분이라고 부르는 분은 단 한 분뿐이었거든요. 20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 4명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남자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 부부장이었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10초. 언제 돌아가셨나? 리 부부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어요. 방금 전입니다. 부부장 동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얼마나 잘 연기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리 부부장이 박석희 동지의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체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물론 맥박은 없었죠. 그 다음에는 눈꺼풀을 들춰서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병사원인은? 그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부부장 동지. 저는 외워둔 대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거든요. 이 병실에서 숨지는 모든 환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되었어요. 설사 독살당했을지라도 말이죠. 리 부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소, 간호사 동지.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지? 당연합니다, 부부장 동지.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안주머니의 태블릿이 제 가슴팍에 딱딱하게 눌렸습니다. 마치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유언이 저를 재촉하는 것만 같았어요. 요원들이 시신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시트로 온몸을 덮고 이동식 침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북한 정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품은 증인이 된 거였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혼자만 남겨졌어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안주머니의 태블릿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여기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양의 밤거리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고요함 뒤에 수많은 감시의 눈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제 목에 걸린 명찰을 만졌어요. 최은영 수석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름도 이 신분도 모두 가짜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였어요. 야간 교대조가 오는 소리였죠. 저는 서둘러 근무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박종복 동지, 오전 3시 20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석희 동지는 독살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제 품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복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 근무는 끝났지만 제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려야 했거든요. 복도로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반드시. 세상에. 네, 저는 반드시 해낼 거였습니다. 설사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그날 밤이 제가 북한을 등지기로 마음먹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된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제 손에 묻은 피는 아직도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왜 흘러야 했는지를 세상에 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태블릿 안에 담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 와서 겪은 그 한순간. 단 한 분만에 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1시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태블릿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제 아파트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의 2층에 있었는데 벽이 워낙 얇아서 옆집 텔레비전 소리까지 다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작은 화면이 달린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박석희 동지가 왜 이것을 저에게 맡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을 조심하라. 혹시나 해서 그 네 글자를 입력해봤어요. 그분 조심. 딩.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첫 번째 폴더 이름이 최고 존엄 건강기록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두 번째 폴더는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독살 증거, 네 번째는 자금 유용 내역이었어요. 다섯 번째 폴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핵개발 비밀 대화였거든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의료 기록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엑스레이 사진, 심전도 그래프.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신처럼 떠받드는 그분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당뇨병은 기본이고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간경화 초기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검사 결과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혈당 수치가 300을 넘나들고 있었고 심장 기능도 정상인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소견서에는 수시로 응급 상황 발생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박석희 동지가 이런 위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를요. 이건 북한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거든요. 두 번째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숙청 명단.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사라진 고위 간부들의 목록이 있었어요. 총 73명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들도 많이 보였어요. 김부상, 박차관, 리 국장.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사람들이었죠. 각 이름 옆에는 숙청 이유와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당반 혁명 행위, 경제 사보타주, 외국과의 내통.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진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부상의 경우 최고 존엄 건강정보 누설 우려라고 되어 있었어요. 박 차관은 핵개발 예산 유용 발각이었고 리 국장은 중국과의 비밀 거래 발각이었습니다.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해 입을 막은 거였어요. 세 번째 폴더 독살 증거를 열었을 때는 정말 토가 날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독살에 사용된 약물들의 목록과 사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청산가리, 리신, 폴로늄. 영화에서나 봤던 독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각 약물마다 추천 용량, 발각 위험도, 자연사, 위장 가능성 같은 끔찍한 정보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요리 레시피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건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박석희 동지 자신의 기록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종복, 리신 밀양 투여, 심근경색 위장, 성공률 9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도 자신이 독살당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번째 폴더 자금 유용 내역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핵 개발에 쓰여야 할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총액이 무려 5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거액이었죠. 그 돈으로 스위스에 별장을 사고 프랑스에 포도밭을 샀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다이아몬드 광산까지 사들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폴더 핵개발 비밀 대화를 열었을 때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성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최고 위층들의 비밀 회의를 녹음한 것들이었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핵무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미국과 협상할 때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수령 동지, 그럼 진짜로 핵을 사용할 생각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핵을 쓰는 순간 우리도 끝이다. 이건 협상용 카드일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정말 미친 집단이라고 믿어야 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개발한 핵무기가 단순한 협상 도구였다는 말이었거든요. 두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습니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 배부른 인민은 혁명을 하지 않는다. 적당히 굶주려야 체제에 순종한다. 하지만 각하, 너무 굶주리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라. 그리고 모든 불만은 미국과 한국 탓으로 돌려라. 저는 태블릿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박석희 동지의 유언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모든 파일을 다 봤습니다. 볼수록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정치범 수용소의 생체 실험 기록,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보복 계획, 심지어 남한 침투 요원들의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 개의 비밀 폴더가 더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름은 통일 후 계획이었습니다. 그 안의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 국민들 중에서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000만 명이었어요. 정치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 모든 지식인들을 숙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현재 북한식 체제에 맞춰서 재교육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제가 남한에 와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단 1분 만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을요. 북한에서 27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진짜 존중이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존중이었어요. 그 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이 태블릿을 들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압록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북한 최고위층 병실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7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평양 중심가에서도 가장 삼엄한 곳, 중앙당 특별의료시설 말이에요. 그곳은 겉보기에는 최첨단 병원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무덤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 지상 1층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거든요. 지하 3층에는 시체 보관소와 비밀 수술실이 있었고, 지상 12층에는 최고 위급 인사들만 입원할 수 있는 특실들이 있었어요. 제가 근무한 곳은 지상 9층이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급 간부들이 치료받는 층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숙청당하러 온 거였거든요. 제 첫 근무일이었던 2099년 3월 15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제게 첫 환자를 배정해주면서 김수관 호사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은영 동지, 여기서는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적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야. 환자가 살아야 하면 살리고 죽어야 하면 죽이는 거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첫 주가 지나기도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처형장이었다는 걸요. 병실은 모두 1인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혼자 있는 방은 하나도 없었어요. 각 병실마다 간병인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보위부 요원 1명이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24시간 내내요. 환자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고 며칠 후에는 분석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환자가 잠꼬대라도 하면 그것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특별 처방이라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의료진은 절대 알 수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오직 수석 간호사급만 알 수 있었거든요. 저도 5년이 지나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됐어요. 특별 처방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생존 처방과 종료 처방이었어요. 생존 처방을 받은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내야 했습니다. 설사 심장이 멈춰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했어요. 반대로 종료 처방을 받은 환자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종료 처방을 받았을 때가 2003년 11월이었어요. 환자는 당시 외무성 부상이었던 최 동지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비밀 접촉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핵개발 예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분은 단순한 맹장염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이 너무 빨랐어요. 사흘 만에 퇴원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게 특별 처방이 내려왔습니다. 최룡 환자에게 인슐린 50단위 투여. 시간은 새벽 3시. 목격자 없이.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 인슐린을 주입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는 순간 제가 환자 자리에 눕게 될 테니까요. 저는 새벽 3시에 최 부상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인슐린 주사를 놓는 제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최 부상이 잠깐 깼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잠들었죠. 10분 후에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에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0분 후에 저는 간병인을 깨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이상해요. 그때부터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최 부상은 그날 새벽 5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혔어요.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조국을 위해 너무 무리하신 결과라고 통보했죠. 그것이 제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저는 비슷한 일을 37번 더 했어요. 인슐린 과다 투여가 16번, 칼륨 주사가 9번, 공기 색전이 7번, 그리고 독극물이 5번이었습니다. 매번 사망 원인은 자연사였어요. 심근경색, 뇌출혈, 폐색전, 급성 신부전.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한 젊은 간부가 입원했습니다. 35살의 김 국장이었어요. 죄목은 중국과의 밀무역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상관을 고발하려다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입원하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간호사 동지, 나는 조국을 위해 일한 것뿐이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제게 내려진 특별 처방은 리신이었어요. 무색무취의 독성 단백질이었습니다. 콩 한 알 크기의 양으로도 성인 남성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많은 걸 봤고 너무 많은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주사를 놓고 기계적으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건 박석희 동지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그분은 달랐습니다. 다른 고위 간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석희 동지는 2020년에 입원하셨습니다. 췌장암 3기였어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생존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라는 명령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깨달았어요. 박석희 동지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그 비밀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했습니다. 항암제, 방사선, 면역치료.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최첨단 치료를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암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박석희 동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금씩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동지, 자네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뭔지 알고 있어.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자네를 원망하지 않아. 자네도 피해자야. 그날부터 박석희 동지는 제게 북한 체제의 진실을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숙청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이 제게 그 태블릿을 넘겨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은영 동지, 이제 자네가 선택할 때야. 계속 이 지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살인자로 살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어요. 저를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27년간 최고위층을 돌보면서 그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누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모든 게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2024년 12월 중국에서 긴급 의료진 파견 요청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조선족 동포 중에 북한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선발되었어요. 제 경력과 실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드디어 탈출 작전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압록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태블릿을 다 본 후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4시까지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계 안에 북한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세상에 알려달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가요.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해외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에서는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3년 전 중국 단둥에서 만났던 조선족 동포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으로 단둥의 한 병원에 파견되었었거든요. 그분이 제게 명함을 주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다행히 그 명함을 아직 갖고 있었습니다. 제 의학 교과서 사이에 끼워둔 채로요. 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걸 수는 없었어요. 모든 국제 통화는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저는 김수관 호사에게 중국 파견 의료진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단둥의 한 병원에서 북한 의료진을 요청했다는 공고가 나와 있었거든요. 김수관 호사가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중국에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중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배워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요. 다행히 제 이력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정치적 문제도 전혀 없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의과대학 시절에 배웠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보위부의 신원조회였습니다. 해외 파견을 나가려면 3대에 걸친 철저한 신원조회를 받아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즉시 탈락이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모범적으로 일했고 정치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태블릿은 제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2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추려고 애써야 했어요. 너무 기뻐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파견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혹시 태블릿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혹시 제 계획이 들통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출발하기 사흘 전에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보위부에서 제 집에 나타난 거예요.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태블릿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장롱 뒤편 벽 틈새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뒀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뒤지는 동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나간 후 저는 바로 태블릿을 꺼내서 다른 곳에 숨겼어요. 이번에는 제 의료 가방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었거든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마지막 검색을 받을 때 저는 정말 식은땀을 흘렸어요.
혹시 태블릿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테니까요. 하지만 의료진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검색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을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북한 당국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그 감시를 피해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단둥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중국 공안이었어요. 그들도 북한 당국과 협력해서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따라갔지만 속으로는 벌써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조선족 동포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통신이 감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병원 견학을 나간 날, 잠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석희 동지가 알려준 암호를 말했어요. 박석희가 보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단둥시장 뒷골목으로 오세요. 저는 드디어 진짜 탈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 11시에 단둥시장 뒷골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숙소에서 나올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슬그머니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중국 공안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어요. 1층이라서 다행히 뛰어내릴 수 있었거든요. 착지할 때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단둥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혹시 어둠 속에 북한 정보원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 뒷골목에 도착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영 동무죠?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호입니다. 박석희 동지가 미리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위험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승합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단둥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실감했어요. 정말로 북한을 떠나고 있다는 걸요. 김태호 선생이 저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식 국경이 아닌 다른 루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미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아요. 숙소에서 은영 동무가 사라진 걸 벌써 알았을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차는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도로도 점점 울퉁불퉁해졌고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김태호 선생이 말했습니다.
압록강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의료 가방을 꽉 잡았어요. 그 안에 든 태블릿이 제 모든 것이었거든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금세 숨이 찼습니다. 게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호 선생이 제 팔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거든요. 북한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우리는 바위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렸어요. 경비대가 지나간 후에야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강이 넓어 보였어요. 저는 수영을 그리 잘하지 못했는데 과연 건널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어요. 김태호 선생이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김태호 선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블릿을 들고 혼자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 기억이 났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끔 일반 병동에 갔을 때 봤던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앙상한 팔다리와 큰 눈동자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고 위층 병실에서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넘쳐났어요. 수입산 과일, 고급 한약재, 심지어 외국에서 공수해온 생수까지. 그 모든 게 한 사람을 위해서만 준비되었던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요?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권력자들은 사치를 부리고 있다니요.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죽인 사람들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거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김 국장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인민들을 위해 일하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비참한 실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오히려 그분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죠. 저는 그분이 마지막에 제게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간호사 동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김태호 선생이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강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정말 차가웠어요. 12월이라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견뎌온 것들에 비하면 말이에요.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의료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있었어요. 물에 젖으면 안 되거든요. 태블릿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장이었으니까요. 중간쯤 왔을 때 물살이 갑자기 세졌어요. 저는 거의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선생이 제 팔을 붙잡아 주어서 간신히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북한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선배 간호사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은영아, 여기서는 절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돼.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물건으로 봐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 선배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양심을 죽여야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저는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북한을 완전히 벗어난 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중국이었지만 중국 당국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한국 영사관까지 가야 했습니다. 김태호 선생이 저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김태호 선생이 말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베이징까지는 기차로 15시간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섰어요. 박석희 동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겠다고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었거든요. 압록강을 건너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간호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증인이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김태호 선생이 구해준 가짜 신분증으로 기차표를 샀습니다. 이름은 리미화, 직업은 간병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차에 오를 때 검표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태블릿을 천천히 다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물에 젖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방수 케이스가 잘 보호해줬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볼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폴더를 다시 열어봤어요. 최고 존엄의 건강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검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당뇨병은 이미 합병증 단계였어요. 신장 기능도 정상의 40%밖에 안 되었고 심장에도 부정맥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신과 소견서였어요. 그 안에는 편집증적 성향, 과대망상, 그리고 현실인식 장애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처럼 떠받드는 그분이 실제로는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약물 복용 기록이었습니다. 하루에 15종류의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당뇨약, 혈압약은 기본이고 정신안정제, 수면제, 심지어 환각을 억제하는 약까지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의학적 소결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담당 주치의가 적은 글이었습니다. 환자는 종종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임.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도 이러한 증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400만 북한 인민의 운명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으로 본 건 핵개발 관련 비밀 회의 녹취록이었어요. 음성 파일도 있었지만 기차 안에서는 들을 수 없어서 문서로 된 대화록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돈이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횡령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핵실험 결과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는 실패한 실험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고되었고 핵탄두의 위력도 실제보다 10배 이상 과장되어 발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회의록에는 이런 대화가 나와 있었어요. 군부 간부가 실제 핵 능력을 우려하며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령 동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핵무기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최고 존엄이 대답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핵무기는 실제로 쓸 게 아니야. 그냥 겁을 주는 도구일 뿐이야. 저는 이 대화를 읽고 정말 허탈했어요. 북한 인민들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굶주림을 참아왔는데 그 핵무기조차 가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통일 관련 계획서였어요. 만약 남북 통일이 된다면 남한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남한의 모든 언론 매체를 장악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치인, 종교인, 교수, 언론인 등 지식층을 모두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남한 주민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하여 재교육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재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숫자가 무려 1200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남한 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사상적으로 오염되었다. 따라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정말 분노했어요. 남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단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다음에는 정치범 수용소 관련 자료들이 있었어요. 수용소별 수용 인원, 사망률, 그리고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수용소는 사망률이 40%를 넘었어요. 그리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 기록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독성 물질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수용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참혹한 건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정치범의 자녀들도 함께 수용되는데 이 아이들까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영양실조 실험, 추위 견딤 실험, 각종 질병 감염 실험.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토가 날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한참을 구역질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남한 침투 요원들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현재 남한에 잠입해 있는 북한 요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임무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요원들의 임무는 다양했습니다. 정보 수집, 여론 조작, 심지어 테러 준비까지. 일부 요원들은 이미 30년 넘게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부 요원들이 남한 사회 고위층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계, 언론계, 심지어 정부 기관에도 북한 요원들이 있었어요. 기차가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없었어요. 너무 방대한 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역에 도착해서 저는 김태호 선생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거기서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베이징의 거리는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점마다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걸요. 북한에서 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 보니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켜놨는데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최고 존엄이 인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박석희 동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태블릿으로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것이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베이징 한국영사관에서 3일을 보낸 후 저는 특별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침내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들과 통일부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죠. 최은영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국정원 담당자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태블릿 안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담당자들이 태블릿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능력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두 박석희 동지가 직접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한 글자도 거짓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 조사관들과 만나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 본 것들, 들은 것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탈북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자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를 병원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병원 중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크기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환자들이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거든요.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따뜻한 말투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원 곳곳을 둘러봤어요. 환자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의료진들도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고요. 이런 병원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제가 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젊은 간호사에게 뭔가를 요청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북한에서라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간호사의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간호사는 할아버지께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물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정말 정중하게 마치 자기 친할아버지를 모시듯이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드시는 동안에도
그 간호사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최고 존엄만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평범한 노인이 그런 존중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다운 대우구나. 이게 바로 진짜 의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저는 27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존중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며 일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할아버지 한 분도 이렇게 소중하게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따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저는 그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또 감동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이상하다는 듯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이 좋다니 처음 듣는 말이네요. 하지만 여기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하긴 해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가족처럼.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오직 계급과 지위에 따라서만 대우가 달라졌어요. 진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 의견도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선택권을 주다니. 북한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환자는 무조건 따라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따끔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주사를 놓은 후에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다니. 북한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반대였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퇴원할 때였어요.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최은영 씨, 건강하게 지내세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저희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항상 여기 있겠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세요. 북한에서는 환자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데 여기서는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의료라는 걸요. 권력이나 돈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인간답게 대하는 것이 진짜 의료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감동을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요. 그들도 이런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단 1분. 그 젊은 간호사가 할아버지께 물을 갖다 드리는 1분 동안 제가 27년간 품고 있던 북한에 대한 모든 환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권력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지어 병든 노인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나요? 그 1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도 함께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져온 태블릿의 내용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각국 정부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북한 핵능력이 대부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에 떨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위협이 크게 과장된 것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죠. 미국 국무부에서는 즉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통일부 산하에 새로 설립된 북한 의료 실태 조사팀의 팀장을 맡게 된 거였어요. 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통일 후 북한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27년간 북한에서만 살았던 제가 과연 이런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서울대병원의 김 교수님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제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영 씨, 당신이 겪은 경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북한 의료진들이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재교육할지,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지, 의료 장비와 약품을 어떻게 지원할지, 모든 걸 세세하게 계획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한 번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북한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시찰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특별 병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준비 중이에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다니요.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첫 번째 탈북 의료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간호사 2분과 의사 1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한국 병원을 봤을 때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와 똑같이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특히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들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점점 한국식 의료에 적응해 나가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분들이 처음으로 한국 환자를 돌볼 때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한국식 친절함을 배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영 동무 덕분에 우리가 진짜 의료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분들의 고마움 인사를 받을 때 저는 박석희 동지가 제게 준 사명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모든 병원을 한국처럼 바꿔보고 싶어요. 북한의 모든 환자들도 한국의 할아버지처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간호사들도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더 이상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환자의 건강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제게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요청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알리고 그들에게도 자유와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제는 워싱턴에서 강연을 했는데 한 청중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도 정말 자유를 원하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원해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단지 그들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이에요.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인간다운 의료가 뭔지도 깨달았고요. 요즘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곳 대한민국에서 받은 사랑입니다. 정부에서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에게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정말 이 나라 국민이 된 게 자랑스러워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께도 감동으로 전해졌기를 바라요. 북한에서는 오직 최고 존엄만이 받던 그 존중을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받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북한 같은 지옥에서 벗어나 이런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이 진실을 꼭 전해주세요. 댓글에 진실이라고 적어주시면 젊은 세대들이 그 댓글을 보고 깨달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요. 여러분의 그 한 글자 진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북한에서 받지 못했던 그 인간적인 존중을 북한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이 누릴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박석희 동지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동지, 약속 지켰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